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200이면 괜찮죠. 300이면 거의 여유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전부 믿고 시작했다가 정말 뼈까지 후회했습니다. 월 100, 월 200, 월 300. 이 세 가지를 모두 직접 해본 순간 딱 하나만 확실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무너진다는 것. 당장은 버티는 척할 수 있어도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공포가 찾아온다는 것. 이걸 저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사실 은퇴 준비할 때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적게 쓰면 된다.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더라고요. 100만 원이면 생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 금액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사람이 점점 작아집니다. 식비를 줄이려고 밥 대신 식빵으로 때우고 병원비 아끼려고 통증을 참다가 병을 키우고 친구 약속은 아예 끊어버리고 처음엔 그냥 아끼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더라고요. 200은요, 100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200으로 살다 보면 또 다른 공포가 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한데 문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지? 이 돈으로는 의료비 하나 터지면 바로 흔들리고 물가 조금만 오르면 가게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잔고를 보면 손이 떨리고 수면이 깨지고 마음이 계속 불안해져요. 300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300이면 훌륭한 노후죠. 제가 300으로도 살아봤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300이라고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 물가, 미국 물가, 의료비, 돌발 지출, 부모님 부양, 자녀 지원. 이런 변수들이 한번 움찔하고 올라오는 순간 300은 사실 안전한 돈이 아니라 허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300이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데 전혀 아니에요. 300도 계획 없이 쓰면 순식간에 새어나가고 안정감은커녕 오히려 더 큰 압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300을 쓰고 있는 자신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지 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 후 몸으로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생활비는 얼마로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여야 무너지지 않느냐였다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 제가 겪었던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나도 저럴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월백으로 살던 시절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돼 있었어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아보자. 절약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절약이 쌓이면요, 사람이 고립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외식 한 번 못했어요. 아픈데도 의사에게 가지 못했고요. 어느 날엔 치과 검진 받으러 갔다가 의사에게 충치가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리 비용은 60만 원. 그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월백으로 사는 사람에게 충치 3개는 곧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구나.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월이백이었어요. 처음엔 숨통이 조금 트이는 줄 알았습니다. 밥도 조금 나아지고 병원도 가고 지출을 조금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무섭게 다가온 건 예비비의 부재였어요. 한 달에 200이면 살아는 가지만 남는 돈이 없어요. 그 시절 제가 정말 크게 흔들렸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배터리가 고장 나서 휴대폰을 바꿔야 했거든요. 그때 필요한 비용이 120만 원. 저축이 거의 없던 저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핸드폰 하나 고장 났다고 삶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200으로 사는 건 생존이지만 삶은 아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월 300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이면 꽤 여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또 다른 공포가 오더라고요. 300이면 여유는 생기지만 동시에 지출도 방심하는 순간 급격히 늘어요. 이상하게 돈이 쓰는 만큼 늘어나는 구조가 돼요. 한국은 의료비가 반복되면 금방 부담되고 미국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부모님이나 자녀 문제 한번 생기면 300은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300으로 살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매달 지출이 불어나고 결국 300도 위험한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건 300도 절대 안정 구간이 아니다였어요. 은퇴 후 생활비는 금액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분은 100으로도 더 나은 삶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이나 200으로는 존엄을 지키기 어렵고 300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잘 몰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은퇴 후에는 예상 못한 변수가 너무 자주 나와요. 이사, 병원, 부모님 치아, 자동차 고장, 친구 경조사, 자녀 도와주는 일. 이런 변수들이 한 번에 몰리면 300도 휘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준비는 절약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갈 일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작고 훨씬 크다는 것. 제가 월 100, 200, 300을 전부 살아보며 깨달은 건 결국 하나예요. 금액을 정해놓고 맞춰 사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진짜 필요한 건 지출을 버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비상 상황을 해결할 여유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불안해지셨다면 그 불안이 맞는 겁니다. 저도 이걸 늦게 깨달아서 참 많이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반대로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걱정이 줄어들기도 해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이제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 다행이지만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꼭 금액부터 정하려고 하세요. 100으로 살겠다. 200이면 된다. 300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 접근 자체가 너무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금액을 먼저 정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숫자에 갇히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프면 참아야 하고 관계는 서서히 끊기고요. 100만 원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내 삶의 한계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200으로 살 때는 조금 나아지지만 문제는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는 돈이 없다는 건 곧 비상 상황에 완전히 무방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비상 상황이 너무 자주 와요. 병원 갈 일도 많고 치아 문제는 반복적으로 생기고 자동차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몇십만 원씩 나가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누적될 때 200으로 사는 삶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예요. 마음이 늘 쫓겨요. 이번 달도 무난하게 지나가야 할 텐데 하는 불안이 반복되면서요. 은퇴 후 삶에서 이 불안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300으로 살았을 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잠깐은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사라질까 봐 더 불안해지는 역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00을 쓰는 생활은 어느 순간 기본값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병원비나 가족 문제 같은 큰 지출이 터지면 300도 금세 사라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은퇴 후에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출이 터졌을 때 버틸 체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구나.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에요. 변수에 무너질 확률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전부였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고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은 반드시 보험이나 준비금으로 미리 대비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소비 패턴을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300이 있어도 구조가 없으면 무너지고 100만 원도 구조가 있으면 오래 버티더라고요. 이걸 몸으로 겪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은퇴는 숫자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거예요.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그 금액이 나를 조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금액을 컨트롤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 너무 늦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괜히 과장해서 겁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많은 은퇴 교포들이 한국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길어야 몇 달 만에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다시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한국 가면 편하고 싸게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한순간에 깨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충격적으로 찾아오거든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살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리듬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 한국의 속도, 시스템, 생활비, 환경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덮쳐오면 정말 말 그대로 숨이 막힌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요. 한국행을 결정할 때는 대부분 근데 뭐 안 맞으면 다시 미국 가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들어가서 겪어보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이건 견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은퇴 후 안정만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한국의 현실은 너무 빠르고 너무 비싸고 너무 예민한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한국에 갔다가 공포감에 휩싸여 바로 미국으로 돌아온 교포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한국 이주가 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한국에 가면 다들 놀라는 건 속도예요. 지하철부터 병원 시스템까지 정말 미친 듯이 빠르죠. 근데 이게 젊을 때는 편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몸도 마음도 천천히 살고 싶은데 한국 사회는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병원 가도 10분 만에 진료 끝? 은행 가면 줄 서 있는 동안 압박감 느껴지고 음식점 가도 빨리 먹고 일어나야 할 것 같은 분위기. 미국에서 길게 살았던 분들은 이런 압박감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어디 가나 누가 나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한국 가보면 바로 이해하게 되죠. 두 번째 공포는 생활비예요. 한국은 싸다.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옛말이 됐습니다. 특히 은퇴해서 고정소득이 제한된 분들일수록 한국 물가는 공포예요. 마트에서 장 한 번 보면 15만 원은 기본이고 외식 2번 하면 1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미국이 비싸다고들 하지만 사실 은퇴자 지원 제도나 의료 시스템까지 고려하면 미국이 더 버틸만 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3가지로 풀어볼게요. 이 3가지는 너무 현실적이라 듣다 보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실 거예요. 사례 하나, 한국의 병원에서 겪은 충격 때문에 바로 미국 복귀를 결정한 68세 여성. 이분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말만 듣고 한국행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잘 돼 있다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 병원은 빠르죠. 근데 빠른 대신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보다 흘려보는 느낌이 든다는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분도 진료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나 여기서는 아프면 안 되겠다. 여긴 내가 챙겨야 할 게 너무 많다. 미국에서는 노인 환자에게 천천히 설명해주고 케어해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한국 병원은 환자가 시스템에 맞춰 움직여야 해요. 그게 은퇴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 여성분은 결국 한 달도 안 돼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건강할 때만 살 수 있어요. 아프면 지옥이에요. 사례 둘, 한국 물가 때문에 공포에 빠진 72세 부부의 이야기. 이 부부는 한국이 미국보다 생활비 훨씬 싸다는 옛 기억만 가지고 귀국했어요. 근데 도착 첫 주에만 120만 원 이상 썼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교통비, 외식비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특히 깜짝 놀란 건 월세였습니다. 미국에서 노인 아파트 살던 기준으로 보면 한국 월세는 거의 충격 그 자체였죠. 이 부부는 3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일 뿐이더라. 미국에서는 그래도 노인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이 말이 뼈 때리죠. 한국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사례 셋, 60대 교포 남성이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도망치듯 떠난 이야기. 이분은 한국에서 가족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돌아갔어요. 한국에서는 외롭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한국 가족 문화, 속도, 사회적 압박이 본인을 계속 죄어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기대치가 있어요. 그 나이에 왜 일을 안 하세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자식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세요? 이런 말이 은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경험해본 분은 압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나의 페이스대로 살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계속 시계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분은 입국 후 8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는 나로 살 수가 없더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한국은 좋고 미국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은퇴 후 어디에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은퇴자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안정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빠르고 복잡하고 비싸고 예민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우리가 떠났던 20년 전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느리고 덜 간섭하고 노인 중심의 혜택과 시스템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곳은 여기였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퇴자의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요. 한국행을 계획하는 대부분의 은퇴 교포들이 내가 살던 한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한국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바로 내가 너무 느리다는 감각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리고 카페에 앉아 있어도 눈치 보이고 은행에서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고 병원에서 설명을 다 못 듣고 나와서 다시 검색해야 하고 이런 일이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은퇴한 몸과 마음은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속도가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곧 삶이죠.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불안감, 초조함, 압박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생활비 스트레스는 그 다음에 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물가가 비싸다는 건 알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미국과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200달러를 쓸 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소비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어디에 새어 나갔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예측 불가한 지출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은행 수수료, 통신요금, 관리비, 의료비, 대중교통. 쌓이고 쌓이면 은퇴자에게는 생활비 공포라는 말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하는 마지막 이유가 바로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게 자연스러운 삶인데 한국에서는 왜 혼자냐라는 질문이 일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조용히 사는 게 존중받지만 한국에서는 조용히 있으면 걱정이든 참견이든 무조건 누군가 개입해요. 이게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한 60대 교포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내가 늙은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유와 존중입니다. 삶의 속도를 내 페이스로 조절할 수 있는 곳, 불필요한 시선과 압박 없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 아플 때 설명을 천천히 들어도 되는 의료 환경. 이걸 모두 충족하려면 많은 교포들에게 미국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많은 은퇴 교포들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공통된 한마디일 거예요. 한국은 좋았지만 내가 살 곳은 아니었다. 공항 문이 열리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던 그 순간이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필리핀을 노후 천국이라고 불렀는지, 왜 다들 그곳으로 가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했는지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딱 그 느낌?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몇 달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노후의 끝을 보듯 우리 삶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그래요. 한국의 높은 생활비에서 벗어나고 싶고, 미국의 의료비가 두려워 도망치고 싶고, 이제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 물가 싸고, 햇볕 좋고, 사람들 친절하다는 필리핀이 그럴듯하게 보이죠. 하지만 막상 가보면 처음엔 모래사장과 바다가 우리를 속이고, 며칠 지나면 집값과 치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몇 달 지나면 의료체계가 뒤통수를 치고, 1년 지나면 결국 우리가 상상했던 노후의 천국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일하고 모아둔 돈을 들고 선택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라는 건 저절로 안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는 순간 대비하지 않은 위험이 사방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같은 길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경고가 되길 바라면서요. 필리핀 은퇴 이민이 왜 은퇴자들에게 잔혹한 현실로 다가오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모두 제가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라 더 생생해요.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서 오신 80 가까운 부부였어요. 한국에서는 월세 부담, 병원비 걱정 때문에 필리핀을 선택하셨대요. 5억 정도 있으니 평생 여유 있게 산다고 몇몇 사람들 말만 믿고 왔다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니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 산다는 지역의 집세는 생각보다 비쌌어요. 특히 안전한 지역일수록 한국보다 싸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치안이었죠. 밤만 되면 외출 자체가 위험하고 택시를 타도 기사 얼굴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심장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이 부부는 결국 한번 겪은 사건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현지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찮다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아무 일 없던 게 운이었을 뿐이니까요. 두 번째 사례는 저랑 친하게 지냈던 65 남성분 이야기예요. 필리핀에서 작은 카페라도 해보면 좋겠다 싶어 남은 전 재산 3억 가까이를 들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필리핀의 행정체계가 한국처럼 빠른 게 아니잖아요. 허가 내는데 몇 달, 공사하는데 몇 달, 세금 문제 생기면 또 몇 달. 그동안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투자금은 묶이고 통장은 텅 비어가는데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분은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가진 돈 대부분을 잃었죠. 노후에는 소박하게 카페나 운영하며 살면 좋겠다는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서 보는 저도 숨이 답답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예요. 함께 골프 치던 분 중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가까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몇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의 많은 병원은 의료 장비가 부족하거나 전문의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요. 한국 같으면 10분 만에 CT 찍고 치료 시작할 상황인데 이곳에서는 보호자가 돈을 먼저 내야 하고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결국 이분은 한국으로 먼 이송을 기다리는 동안 더 큰 위험을 맞게 됐고 가족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며 자책했어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귀로만 듣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눈앞에서 겪는 순간 정말 공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3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필리핀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휴가로 갈 때는 너무 좋고 은퇴자들이 잠깐 머물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영구 이민이에요. 특히 은퇴 후라면 더더욱요. 노후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민해지고 불안도 커지고 작은 문제도 큰 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낯선 나라에서의 작은 위험은 곧바로 생존의 문제가 돼요. 여기에다가 환율 리스크도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은 필리핀 페소 가치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생활비도 현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점점 부담이 커져요. 처음엔 싸다고 느끼지만 12년 지나면 그렇게 싸지도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특히 안전한 지역일수록 물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움. 이걸 정말 많이들 얘기해요. 낯선 나라에서 아는 사람 거의 없이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기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도 손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은퇴 후에 진짜 무서운 건 돈보다도 외로움이라는 말, 필리핀에서 살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결국 여행지였을 뿐이더라. 노후는 싸게 산다고 해결이 아니라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었다.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잃어버린 돈이 너무 많아 꼼짝 못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리고 싶어요. 해외에서 오래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은퇴 후라는 건 더 조심해야 할 시기고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나이라는 걸요. 싸니까 괜찮겠지, 햇빛 좋으니 행복하겠지, 다들 간다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노후는 여행이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한번 틀리면 되돌릴 수 없는 부대거든요. 혹시 지금 해외 이민을 고민 중이시라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내 노후를 지켜줄 건 풍경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병원, 안전, 물가, 커뮤니티, 금융, 환율 이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진짜 노후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서 살든 내 건강과 생활을 지켜줄 사람들이 곁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많은 은퇴자들이 결국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서워서였어요. 혼자라는 게, 아플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공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필리핀에서 지내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도 한밤중에 문득 깨는 날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불안, 그 조용한 공포가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요. 낮에는 괜찮아요. 바닷바람도 좋고 해도 쨍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지고 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다들 말했어요. 여긴 밤이 되면 다른 나라가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몇 주만 지나면 절절하게 알게 됩니다. 은퇴자분들이 필리핀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낮엔 천국인데 밤엔 지옥이 되는 곳에서 오래 버티는 건 쉽지 않아요.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고 창밖에서 누군가 말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벌떡 뛰고 자연스럽게 신경이 곤두서니까 사람의 일상이 점점 망가져요. 잠이 깨지고 생활 리듬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몸도 약해지죠. 그럼 또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도 불안한 나라에서 마음 편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아픈데도 참고 또 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위험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본 은퇴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1년을 못 넘기고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신이 익숙한 곳, 시스템이 갖춰진 곳, 말이 통하는 곳 결국 거기로 마음이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이들 후회하는 게 있어요. 너무 쉽게 떠났다는 것. 정확한 조사도 없이 주변 말만 믿고 물가 싸다니까 괜찮겠지, 다들 가니까 나도 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떠났다가 막상 도착하고 나서야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고 안전한 지역은 한국만큼 비싸고 보험 체계도 제대로 없고 병원도 부족하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면 처음 가져온 3억, 5억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계산서만 봐도 한숨 나오는 날이 늘어나죠. 결국 필리핀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린 싸게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싼 나라에 기대려고 왔던 거더라. 하지만 노후라는 건 나라에 기대는 순간 흔들려요. 나라가 불안하면 내 인생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는 값보다 안정이 중요하고 풍경보다 시스템이 중요하고 꿈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잠깐 휴양은 얼마든지 좋아요. 하지만 인생을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따져보고 더 깊게 생각해야 해요. 그게 내 남은 30년, 40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은퇴하고 제일 먼저 끊어야 할 게 경조사라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냥 안 가면 예의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체면이 뭐니 하면서 억지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경조사는 은퇴자에게 돈만 빼앗아가는 행사가 아니라 에너지, 심리, 인간관계, 건강까지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지출이에요. 이건 은퇴하고 몇 년 지나봐야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도 나이 들었으니 이제 경조사 챙기면서 인간관계 잘 지켜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퇴 후의 경조사는 예전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현역일 때는 그냥 하던 대로 가면 됐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가는 길부터 앉아있는 내내 돌아와서까지 마음이 괜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진심에서 가는 건지, 상대도 나를 이렇게 챙겨줄지, 이걸 계속 유지할 여력이 있는지 은퇴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묘한 패배감 같은 게 스며듭니다. 문제는 그 작은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결국 노후 전체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경조사 때문에 돈 쓴 건 별거 아니야. 근데 마음이 지쳐서 문제야.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경조사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 심리 비용이 쌓이다 보면 은퇴한 사람들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관계 스트레스에 갇히고 쉬어야 할 시기에 더 지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 그 자체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은퇴자에게 경조사가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비극들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출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일할 때는 솔직히 경조사비 10만 원, 20만 원이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은퇴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득은 딱 정해져 있는데 경조사비는 계속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변동 지출이거든요. 문제는 이 지출이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야지, 안 가면 예의 없다고 할 거야 하는 압박이 따라와요. 제가 만났던 아틀란타 사시는 한 한국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가면 끝이 아니라 계속 오잖아요. 한 달에 3번씩도 불려다녔어요. 그때마다 택시 타고 다니고 밥 사고 봉투 넣고. 근데 소셜연금으로 사는 우리 입장에선 그게 버겁더라고요. 결국 두 분은 1년 만에 경조사를 거의 모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축 속도가 달라지고 마음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조사가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주 보자고 하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이 뚝 끊기더라. 그런데 경조사는 이 흐름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 시애틀에 사는 62세 남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경조사엔 안 오던 사람이 자기 경조사엔 꼭 와달라고 연락하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이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구나.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관계가 더 멀어지고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은퇴자는 에너지가 젊을 때 같지 않아요. 관계 관리도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조사라는 형식적인 이벤트가 그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서적 스트레스가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선 경조사 참석이 거의 의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의무감이 은퇴자들 건강에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LA에서 만난 70대 여성분은 고혈압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도 상갓집을 빠지지 않았어요. 안 가면 욕먹을까 봐. 그런데 매번 가서 서 있고 울고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체력이 다 떨어져서 다음날은 하루 종일 누워 계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결국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상갓집 안 가시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그제야 그분이 깨달으셨대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었지? 결국 요약하면 이거예요. 경조사는 은퇴자의 삶을 조용히 하지만 깊게 파고듭니다. 지출 압박, 인간관계 부담, 심리적 피로, 건강 악화. 정작 여러분이 챙겨야 할 건 여러분 자신의 노후인데 자꾸 남의 행사를 챙기다 보면 자신을 챙길 시간과 여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관계에 대한 미안함, 사회적 압박, 체면 때문에 억지로 가지만 결국 마음의 병만 커지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경조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은퇴자는 그 선택을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경조사에 끌려다니지 않는 순간부터 오히려 노후는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건강하게 정리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조사를 끊는 걸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가면 나중에 나도 외면당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경조사를 줄인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의무적으로 다닐 때보다 인간관계가 훨씬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형식적인 관계가 누구였는지 아주 명확해져요. 은퇴 후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멀어지는 게 정답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경조사 불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은퇴한 분들만 유독 그걸 과하게 걱정하죠. 마치 내가 빠지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자기 사는데 바쁩니다. 그리고요, 경조사를 줄이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편안함이 찾아와요. 일단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정도 여유로워지고 체력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경조사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 차로 이동하는 시간, 사람들 상대하느라 생기는 피로감 이 모든 게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회복인지 은퇴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한 달에 두세 번만 안 가도 1년에 몇백만 원이 그대로 절약됩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의료비, 여행, 여유 자금으로 돌아오죠. 실제로 어떤 한인 부부는 경조사를 줄인 이후로 매달 $200씩 아꼈다고 해요. 그 돈이 쌓여서 결국은 작은 여행 한 번을 갈 수 있을 정도가 됐고 그 여행이 다시 마음 회복의 계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경조사를 안 간 덕분에 생긴 행복이 훨씬 컸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정서적 안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저 사람 행사에 매번 참석해야 하지? 하는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단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만약 아직도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딱 한 번만 실험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경조사를 모두 쉬어보는 겁니다. 그 한 달이 여러분의 노후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몸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은퇴 후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체력, 돈, 에너지 모두가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남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먼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은퇴 후에 그래도 몸이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는 마음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7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 욕심만 안 냈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죠? 대부분은 그 말을 한참 뒤에 이미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통장 잔고까지 뒤틀린 뒤에야 깨달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때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더 늙어. 돈이라도 조금 벌어야 걱정이 줄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노후 파괴의 시작점입니다. 은퇴자분들이 흔히 한번 쉬어본 뒤에 생각하겠다고 하시지만 막상 쉬어보면 공포가 올라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걸 허비하는 건 아닐까? 남들은 다 바쁘게 사는데 나 혼자 멈춘 건 아닐까? 게다가 통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오죠.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벌어보자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그 순간부터 은퇴자의 삶은 다시 일터 중심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된 것 같지만요. 70대 은퇴자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왜 다시 일을 시작했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이 삶 전체의 균형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요. 은퇴 후의 일은 젊을 때 하던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력이 다르고 집중력도 다르고 정신력이 버티는 한계도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전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다음날 멀쩡했지만 지금은 2시간만 서 있어도 무릎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굳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일을 시작하면 그 무리한 첫걸음이 노후의 나머지 시간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이걸 70대 당사자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다시 일하겠다고 나섰던 그때가 내 노후가 망가진 출발점이었다고. 그리고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 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 내 시간표가 남에게 넘어갑니다. 일하는 만큼 수입이 생기니 마음은 좀 편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퇴자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유와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는 순간 또 다시 불안해지고 그러면 또 일을 찾게 되고 그 반복이 70대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결국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일을 계속하니 나는 절대 은퇴자가 될 수 없었다고. 여기서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3사례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본인 상황과 겹칠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72세에 청소 일을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은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벌어야 편하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 일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엔 하루 2~3시간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터에서는 점점 요구가 늘어나고 본인도 괜히 민폐 끼치긴 싫다며 계속 맞춰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무리가 쌓이면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한 겁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가 연금보다 더 많이 나갔고 이분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치료비로 다 나갔다.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돈도 건강도 남아 있었을 텐데. 두 번째 사례는 70대 중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은퇴 후 시장에서 작은 부업을 시작했어요. 함께 움직이면 건강에도 좋고 적당히 벌면서 재미도 보자.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근육통이 오고 그 다음엔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남편은 고혈압 수치가 치솟고 아내는 무릎 관절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러 나간 게 아니라 서로를 이루러 나갔다. 은퇴 후 일은 단순히 내 몸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내 관계, 내 마음, 내 일상 전체를 갈아 넣어야 하는 일이죠. 세 번째 사례는 78세에 배달 일을 시작한 분입니다. 연금이 적어서 한 달에 몇백만 원만 더 벌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안전입니다. 하루 종일 도로를 다니며 배달을 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한 번의 사고로 다리가 크게 다치고 이후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입원비는 연금 다 깎아먹고 보험도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말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나는 한 달 벌려고 하다가 평생을 잃었다. 이 3사례는 다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선택이다. 건강, 관계, 시간, 자유 우리가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게 바로 다시 일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70대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면 벌긴 벌어도 결국 잃는 게 더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 불안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일을 시작하면 잠시 불안은 줄어든 것 같아도 새로운 걱정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몸이 버틸까?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왜 일을 하고 있지? 결국 은퇴자는 스스로를 끝없는 압박 속에 밀어넣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 돈이 부족해서 다시 일하려고 고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서 일이라는 핑계를 찾고 계신 건가요? 만약 두 번째라면 그 선택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로 짜는 겁니다. 하루 일과에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고 걷기, 공부, 취미, 소셜 활동을 넣어두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제 은퇴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은퇴자의 불안은 일이 아니라 시간 관리에서 해결된다. 마지막으로 7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조언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건강과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의 노후는 돈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인간관계, 자유, 이 모든 걸 지키는 게 은퇴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조금만 더 벌어볼까 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다는 그 감정은요,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갑자기 비워진 시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람이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던 삶을 30년, 40년씩 살다가 갑자기 멈추잖아요.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허전하고 그래서 뭔가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장 쉬운 선택지가 일입니다. 익숙하고 누가 시키면 나는 그냥 하면 되고 보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그 공허함을 이겨내려고 다시 일을 잡는 겁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은퇴자는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능력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시작하든 결국 불안이 다시 돌아와요. 반대로 시간을 잘 설계하면요.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은 훨씬 안정되고 오히려 지출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할 때는 충동 소비가 늘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돈을 덜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70대에 다시 일을 나가려던 한 분은요. 제가 루틴을 조금만 바꿔보라고 권해드렸어요. 아침에 20분 걷기, 점심 이후에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모임, 저녁에는 글쓰기나 독서 같은 조용한 활동을 넣었죠.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만들었는데도 2달이 지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안 하니까 불안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채워지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불안은 돈이 채워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채워줘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70대 분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자유를 잃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요,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훨씬 넓어요. 오늘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고, 갑자기 친구가 보자 하면 갈 수 있어야 하고, 걷고 싶으면 걸을 수 있어야 하고, 잠이 안 오면 늦게 자도 되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순간 이 자유가 다 사라집니다. 시간표가 생기고 책임이 생기고 몸이 아파도 억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사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70대 은퇴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일을 하면 한 달에 몇백 벌 수는 있지만 나는 하루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 결국 삶의 만족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돈은 잠깐 올려주지만 인생의 퀄리티는 꾸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일을 끊으려고 해도 이미 건강은 훼손돼 있고 체력은 바닥나 있고 인간관계는 멀어져 있고 그때서야 후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다시 일했을까? 혹시 지금 일을 다시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도감일 수 있다. 그 안도감은 일을 통해 잠깐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불안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시간을 설계해서 하루를 안정되게 만들면요. 지금 있는 돈 안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일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가 만들어져요. 마지막으로 70대가
공통적으로 남긴 한 문장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일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내 시간과 건강은 지금 이 순간 말고는 지킬 방법이 없다. 지금 이 말이 당신에게도 경고처럼 들린다면요. 아마 지금이 멈춰서 생각해야 할 때일 겁니다. 은퇴하고 한국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아, 내가 왜 여기서 다시 살려고 했지? 하는 공포감이 진짜로 밀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진짜로요. 딱 하루. 그 하루 동안 겪은 충격 때문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괜히 자극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혹은 이미 은퇴하고 한국살이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마음 한 구석에 이런 불안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한국 가면 괜찮을까? 미국보다 더 힘들진 않을까? 의료비나 물가나 또 사람들 템포나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교포들 사이에서는 거의 필수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막연히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은퇴 교포분들이 한국에 잠깐 다녀왔다가 돌아오자마자 한마디를 뱉습니다. 여긴 절대 못 살겠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왜 이렇게까지 공포스럽게 느껴질까요? 왜 많은 교포들이 한국살이에 대한 로망을 깨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정보들이에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분은 올해 환갑이 넘으신 어씨입니다.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고향인데 말도 통하고 문화도 익숙하고 친척도 있는데 미국보단 편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국 도착한 첫날부터 완전히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출입국부터 지하철, 음식점, 은행, 모든 일상생활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평소 하던 속도로 말하고 움직였는데 직원들이 빨리요. 번호표 다시 뽑으세요. 저쪽 가세요. 하고 쏟아내는 말투가 화살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내가 왜 이렇게 느려졌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네.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포스러웠던 건 한국의 압도적인 속도감에서 느껴지는 노인 소외감이었어요. 은퇴하고 나면 누구나 좀 느슨해지고 천천히 살고 싶은데 한국의 일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어씨는 딱 하루 만에 깨달았대요. 이건 내가 나이 들어 살 곳이 아니구나. 또 다른 사례 B씨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기대하셨던 분들이었어요. 한국은 의료가 싸다더라. 병원도 많고 친절하다더라. 검사도 금방 한다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혹했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병원은 많은데 대기줄은 더 많고 몇 분 진료 끝에 다음 환자 부르고 의사는 눈도 거의 못 맞추고 쏟아지는 말만 빠르게 하고 B씨는 아니, 이건 치료가 아니라 기계처럼 처리되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보험 사각지대와 비급여 항목 폭탄이었습니다. 특히 교포분들이 자주 겪는 게 체류기간 요건이나 주소지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입되기까지 몇 달씩 기다리는데 그 사이 병원 한번 가면 비용이 미국 못지않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B씨 부부는 그때 진짜 공포를 느낀과 동시에 깨달았대요. 아, 괜히 한국 의료비가 싸다는 말만 듣고 들어왔다가 큰일 날 뻔했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에서 생활비 때문에 멘붕 오신 C씨 이야기입니다. C씨는 미국 물가가 비싸니까 반대로 한국은 훨씬 저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셨대요. 근데 막상 마트 가보고 외식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세 알아보고 딱 일주일 만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가 싼 거죠? 미국보다 더 비싸던데요? 이 말 그대로예요. 특히 주거비와 관리비, 교통비, 외식비 이 네 가지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전 기억 속 한국은 싸고 익숙한 나라였는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던 거죠. 심지어 한국의 도시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어딜 가든 사람은 많고 다들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 계속 밀려오는 압박감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비용이 아니라 고독감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다 바쁘고 가족도 각자 일정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CC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미국은 느리고 외롭다고 했는데 한국은 빠르고 더 외롭네요. 이 세 분의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교포 은퇴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좋지만 살기는 너무 힘들다. 관광이나 잠깐 체류할 때는 좋은데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우리는 기억 속 한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젊을 때 살았던 한국, 명절 보내던 한국, 휴가 때 여행하던 한국. 그런데 지금 한국은 20년 전과 완전히 다르고 특히 은퇴자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장점은 은근히 나이 들어서 더 빛을 발합니다. 속도가 느리고 타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시니어를 배려하는 제도가 많고 사회적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환경. 이건 젊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은퇴하고 나면 아주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포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살기는 미국이 훨씬 쉽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편견이나 습관 때문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구조 자체가 두 나라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면 공포를 느꼈다기보다는 진짜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내뱉게 되는 그 한마디. 여긴 절대 못 살겠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은퇴자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나이 들어도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어디가 되었든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교포분들이 깨닫는 건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 살아갈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발전했고 경쟁이 심해졌고 사람들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그 흐름이 좋았죠. 나도 같이 뛰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속도가 갑자기 나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말하는 공포의 정체예요. 아, 내가 시대에서 밀려나는 느낌. 한국은 그 감정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하고 나면 적응 비용이라는 게 생겨요. 말은 통하지만 생활 방식은 미국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고, 제도는 더 복잡해졌고, 물가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고, 의료는 빠르고 정확하지만 동시에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은퇴자들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죠. 특히 머무는 비용. 한국에서 한 달 살아보면 진짜 체감합니다. 식비, 교통비,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이게 예전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이 싸다는 인식은 거의 옛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사람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어요. 은퇴한 교포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게 더 외롭더라. 한국은 사회 속도는 빠르지만 개인의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많은 분들이 한국 다녀와서 더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나를 숨 가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호흡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해져요. 미국의 느린 템포, 상대적으로 개인을 존중해주는 분위기, 시니어 대상으로 된 각종 지원제도, 의료 접근성 이런 게 다 모여서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국에 잠깐 다녀오는 건 좋지만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절대 감정이나 기억으로만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고 지금 한국은 체감 비용도 사회 속도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퇴 후의 삶은 젊을 때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가 온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요한 건 내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삶입니다. 그 기준으로 다시 보면 많은 분들이 왜 돌아오자마자 떨면서 여긴 절대 못 살겠다라고 말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평생 국가에 바친 대가가 결국 이것뿐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분이 그러더라고요. 퇴직식에서 꽃다발 받을 땐 눈물이 났는데 정작 연금 첫날 통장 보고는 숨이 멎더라고요. 그 마음 솔직히 너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게 버티면 마지막엔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은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흔들리는 걸 보면 불안은 공포로 바뀌고 그 공포는 하루아침에 노후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강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안정적이니까 노후 걱정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얘기일 때나 그렇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연금 첫 달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느껴지는 그 무력감, 그 허탈감, 그 공포는 단순한 적은 금액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수십 년 동안 이 금액으로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은퇴 후 삶이 처음 우리에게 건넨 싸늘한 인사 같은 거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이 공포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은퇴를 앞둔 모든 세대에게 비슷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실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퇴 후엔 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의료비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고 물가는 쉼없이 올라갑니다. 이걸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첫날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 3개를 토대로 지금 은퇴 세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모두가 비슷한 공포를 겪는지 구어체로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공포는 연금 착시예요. 우리가 현직일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소비가 많아도 다시 회복되고 갑자기 돈이 많이 나가도 또 채워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듭니다.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오고 물가를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앞으로 20년, 30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죠. 갑자기 한 달 의료비 40만 원 나가고 경조사비 한두 번 나가고 차 보험료 내고 집 유지비 내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연금 첫날 많은 분들이 멍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몇십 년을 살아가지? 두 번째 공포는 은퇴 비용의 폭발이에요. 현직일 때는 회사가 건강보험료 반을 내줍니다. 각종 복지 혜택도 있고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게 사라져요. 공무원분들도 예외가 아니죠. 특히 의료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60대 이후 의료비는 50대의 2배, 70대는 60대의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연금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폭발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결국 연금 체감 가치는 해마다 떨어지고 은퇴자는 점점 조여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연금 첫날 통장 보고 멘붕이 오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기 때문이죠. 세 번째 공포는 은퇴자의 사회적 고립이에요. 돈 문제만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소속감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와 함께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몸이 아픈 날은 더 집안에만 있게 되고 외출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소비는 더 늘고 소득은 고정되고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해요. 연금은 있는데 마음이 버티질 못한다고. 숫자보다 무서운 건 바로 이 고립감이에요. 이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전직 7급 공무원 어씨예요. 이분은 평생 규칙적으로 일했고 자녀도 모두 독립했고 사실 외부에서는 노후 걱정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 첫날 통장을 보고 멍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최소 270만 원 이상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찍힌 금액은 100만 원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주택관리비,
각종 고정비를 빼고 나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남짓이었어요. 은퇴 후 한 달 동안 사용 내역을 계산해 보니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때 깨달았대요. 46년 일했는데 내 노후를 지키는 건 결국 나밖에 없구나.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명예퇴직한 공무원 B씨입니다. 넉넉한 연금이 나올 줄 알고 일찍 퇴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은퇴 후 병원비 부담이 갑자기 2배로 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게다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물리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연금으로 감당이 안 되니 결국 부업을 찾기 시작했고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일을 구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공무원 출신 C씨입니다. 이분의 공포는 돈이 아니라 고립에서 시작됐어요. 퇴직 후 2년 동안 친구 모임도 끊어지고 가족들도 각자 바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외로움이 결국 소비를 낳았어요. 불필요한 쇼핑, 외식, 여행 이게 반복되면서 연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공황 증세 비슷한 불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돈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더라. 고립이 오면 돈도 따라 무너지더라.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성실하게 살았든 아니든 은퇴 후에는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도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그래서 연금 첫날 통장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멍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너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보다 그 돈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연금 첫날에 공포를 느끼고 있거나 앞으로 느끼게 될 것 같다면 그 공포는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 공포가 있어야 준비가 시작되고 준비가 있어야 멀리 갑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숫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 그리고 혼자 버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연금 첫날 통장을 열어본 공무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사실 처음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충격인데 어떻게 다행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은퇴자들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니 그 말에 진짜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를 부정하면 인생이 더 위험해지고 공포를 직시하면 대비가 시작돼요. 결국 연금 첫날이란 건 은퇴자의 삶을 뒤흔드는 충격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준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은퇴자들에게 공포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나만 이런가? 라는 착각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60대, 70대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숫자를 보고 놀라고 비슷한 의료비 문제를 만나고 비슷한 외로움을 겪어요. 그런데 혼자라고 느끼면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같은 공포를 겪고 있고 같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만 알아도 마음이 조금은 버틸 힘이 생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어요. 예전처럼 70세쯤 되면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85세, 90세까지는 기본으로 간다고 봐야 하죠. 그러면 연금 첫 달의 충격이 단순히 오늘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 지속될 삶의 구조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짐은 결국 재정비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쓰라리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특히 중요한 건 혼자 버티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만 은퇴 준비는 늦었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만 고민하지 않고 실제 숫자를 적어보고 고정비부터 차례대로 정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며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첫날의 공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환점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제대로만 받아들이면 남은 노후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무너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정확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건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알아챘다는 것만으로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전원주택 짓겠다는 그 꿈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선택 하나로 노후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라도 자연을 보며 편히 살자 하고 덜컥 지은 그 집이 은퇴자의 통장을 가장 빠르게 말려버리는 블랙홀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 소개할 한 퇴직 교사의 사례가 단순한 실수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는 시청자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은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 석 달 만에 모든 게 무너졌고요. 전원주택이 그분이 평생 모은 6억 원을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전원주택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요. 은퇴자라는 특수한 상황과 전원생활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만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심지어 무너지는 과정도 조용해요. 통장 잔고가 빠져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정작 본인은 왜 이렇게 힘든지조차 처음엔 몰라요. 저도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도시 생활이 너무 지쳐서요. 이제 전원에서 쉬고 싶어요. 이 마음 누구나 이해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솔직히 그런 꿈 한 번쯤 꾸셨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집 앞에 텃밭 있고 밤에는 공기 좋은 곳에서 쉬고 그런데요. 제가 드릴 말은 단 하나예요. 그 평화로운 장면 뒤에 숨겨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이 어떻게 은퇴자 한 명의 노후를 무너뜨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도 3가지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교사분은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일하셨고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스스로 교직을 내려놓으며 은퇴를 선택하셨어요. 도시에서 아파트 값은 이미 너무 올랐고 조용한 삶을 원하던 그는 은퇴 후엔 전원주택에서 힐링하자는 오래된 꿈을 실현하기로 했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그는 토지를 사고 설계하고 시공사를 계약하고 이 과정에서 6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어요. 은퇴자 입장에서 6억은 인생 후반전을 책임져야 하는 노후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이라는 선택은 그 자산을 집이라는 단일 항목에 몰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하지 못한 현실과 마주했죠. 전원주택은 유지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요. 도시 아파트는 관리비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전원주택은 지붕 수리, 보일러 고장, 배수 문제, 겨울철 동파, 벌레 짐승 피해 하나하나가 전부 비용입니다. 이 교사분은 내려간 첫 해 겨울에만 1천만 원 넘게 썼어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자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쩍 바꾸는 바람에 누수와 단열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고립감. 도시에 살 때는 몰라요. 이웃이랑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 소리 들리고 불빛 있고 그 자체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전원주택은 밤이 되면 정막이 무겁게 내려옵니다. 사람이 없어요. 아는 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있어야 해요. 은퇴자에게 이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은 팔려고 내놓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6억이 묶여버린 거죠. 결국 이 교사분은 매달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고 노후 자금은 고갈되고 결국 월세집으로 옮겨 살면서 다시 일을 구해야 했어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은퇴자들이 왜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세 분의 이야기로 보시면 훨씬 선명하게 와닿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요, 뉴저지에서 은퇴한 한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미국 생활 40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 전원주택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전원주택은 미국처럼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눈이 오면 직접 치워야 하고 배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병원은 멀고 119 출동 시간도 깁니다. 이 부부는 결국 건강 문제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은 아직도 안 팔렸고 그 유지비만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자 혼자 내려간 경우예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요. 혼자라도 조용히 살겠다며 시골로 갔는데 외로움이 문제였어요.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해가 지면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고 불안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요. 전원주택은 3년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경제적 문제로 전원 생활을 시작한 분이에요. 도시 아파트 유지비가 너무 부담돼서 시골로 옮겼는데 예상 못한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연료비, 관리비, 수리비 도시보다 싸게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나 버린 거죠.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도시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은퇴자에게 이런 예측 불가능한 비용들은 곧바로 위기로 이어지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실수로 노후를 통째로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원생활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퇴자에게 전원주택은 꿈이 아니라 투자이자 리스크 관리라는 걸 꼭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자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필요한 구조예요. 병원, 대중교통, 응급상황 대응, 커뮤니티, 돌봄, 안정성 이 모든 걸 떠받치는 건 결국 도시의 인프라입니다. 전원주택은 이 인프라를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삶이에요. 전원주택은 로망이 될 수 있지만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라면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은퇴자에게 전원주택은 거의 항상 고위험 선택입니다. 조용한 삶을 원하셨다면 도시의 작은 아파트가 훨씬 안전할 때가 많아요. 노후는 안정이 먼저고 삶의 질은 안정 위에서만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원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고요. 사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전원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의 몸 상태와 체력, 경제력, 사회적 연결성이 전원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특히 교사처럼 오랜 기간 조직 안에서 살아온 분들은 갑작스러운 고립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평생 누군가와 소통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은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원주택을 선택한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겠지 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난방비 폭등, 집 수리비, 가족 방문 비용 이런 비용이 생기면 전원주택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바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노후 자금이 묶여서 손을 쓸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교사분도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집을 유지할 수도 없었다. 이게 은퇴자의 가장 잔인한 딜레마예요. 자산이 있지만 쓸 수 없다는 것. 특히 전원주택은 매달 돈을 만들어주지 않는 자산이에요. 오히려 돈을 계속 빼가는 구조죠. 여러분 은퇴 후에는요, 어느 선택이든 반드시 현금 흐름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꿈과 감성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필요한 건 평온한 풍경이 아니라 안정된 현금 흐름이에요. 돈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야 삶이 유지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거예요. 전원주택은 은퇴 후가 아니라 은퇴 전에 경험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주말주택으로 살아보고 겨울에 직접 지내보고 그 지역 병원 교통생활 인프라를 최소 1년은 체험해보는 거죠. 이 과정 없이 바로 내려가는 건
마치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이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바다는 예쁘지만 위험하잖아요. 전원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전원주택을 선택하셨던 분이라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현실을 정확히 보고 다음 선택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은 아직 길고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친구들 통장 공개되는 순간 진짜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 이미 시작된 노후 파산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그 방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은퇴한 지 몇 년 된 친구들이었는데요. 웃으면서 모였지만 통장 잔액이 하나씩 공개되는 순간 분위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건 돈이 부족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그 미래가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막연히 나는 괜찮겠지, 월 몇백이면 버티지 않나? 하고 생각하다가도 사람들끼리 솔직하게 자산을 비교하는 순간 현실이 훅 밀려옵니다. 살아온 방식, 쌓아온 자산, 선택했던 돈 관리 방식 모든 게 한순간의 결과로 드러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 그날처럼 가슴 깊이 박힌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았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생 일하며 아이 키우고 집 대출 갚고 노후 준비는 늘 내일로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생활비가 칼처럼 우리 목을 누르고요. 내가 생각한 은퇴 생활비랑 실제 필요한 돈이 이렇게 다른 거였나? 다들 똑같이 그 충격을 겪습니다. 그날 친구들끼리 통장을 공개하게 된 건 피크닉 자리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들 은퇴했는데 우리 솔직하게 자산 공개라도 해볼까?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게 서로의 진짜 노후 상태를 확인하는 잔혹한 순간이 될 줄은요. 첫 번째로 통장을 보여준 친구가 말했어요. 야, 나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잔고가 화면에 뜨자마자 다들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보다 더 절약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은퇴 세 번째 해에 통장 잔고가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생활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모님 부양비 하나하나가 그 친구를 조금씩 갉아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이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나도 저럴 텐데, 아니, 나는 더 심각하겠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은퇴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비용들이 매달 우리를 때리고 준비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내 노후 자산이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됐습니다. 통장 공개가 무슨 오락도 아니고 서로를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드리려고 실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세 사람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 방 안이 비명으로 가득 찼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례 하나는 오랫동안 교직에 있던 어씨 이야기예요. 어씨는 교사라서 연금이 꽤 나오니 걱정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생활비가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는 몰랐던 각종 보험료,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니 매달 마이너스가 이어졌고 결국 적금과 예금을 깨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남들보다 준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통장 잔고 줄어드는 속도를 보니까 숨이 막히더라.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교사도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그대로 우리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 ETF에 투자했다가 큰 흔들림을 겪은 B씨예요. 퇴직금 전부를 넣으면 배당과 성장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장이 몇 달만 조정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쌓아둔 돈이 줄어드는 건 완전히 다른 공포더라. 은퇴자들에게 투자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줄어들지 않게 하는 싸움이라는 걸 사랑하게 깨달은 거예요. 더 무서운 건 B씨도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시부부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갔는데 막상 생활비가 물가에 따라 확확 튀어 오르면서 감당이 안 되더래요. 특히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몇 달 만에 자산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한국이 싫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노후에 버티기엔 우리가 가진 돈이 너무 약하다는 걸 느낀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남일 같지 않죠? 이 세 사람 사실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저 세 사람의 문제점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산은 줄고 두려움은 커지고 노후의 삶은 불안정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에요.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는 그 짧은 순간. 그날 친구들끼리 모였던 방 안이 왜 비명으로 가득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건 서로의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 미래가 이미 보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노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출, 누구도 예측 못하는 의료비. 그 모든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결국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다들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의료비 대비 계획을 세우고 연금과 세금 구조를 다시 공부했어요. 막연한 불안보다 현실을 마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얼마나 취약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 통장 공개는 그걸 알려준 계기였고 비명은 무서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깨달음의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렵지만 준비하고 알아가는 사람은 결국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똑바로 보시면 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 의료비가 치고 들어오는 구조, 연금의 한계, 예상 못한 지출들. 그걸 아는 순간부터 노후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통장 공개 순간이 누군가의 비명을 부르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잘 버텼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지금부터 같이 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날 이후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돈을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예전엔 통장 잔고를 보는 게 그냥 숫자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숫자가 앞으로의 내 삶을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는지를 진짜로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자들에게 돈은 단순히 소비의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체력이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 더 조심히 써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회복하는 방법도 필요하죠. 노후 자산도 완전히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한 달 생활비만 잘 맞추면 되라는 믿음인데 막상 따지고 보면 노후의 진짜 위험한 건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병원비,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해외에 사는 자식들이 필요할 때 보내주는 지원금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훅 치고 들어오면 통장이 1년 만에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날 통장 공개 자리에서 비명이 터졌던 것도 사실 이런 미래가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나눈 얘기 중 가장 뼈 아팠던 말이 있었어요. 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 말입니다. 은퇴 전에 수십 번 계산했고 유튜브에서 은퇴 준비 영상도 많이 봤고 주변 조언도 들었는데 막상 현실 앞에 서면 그 계산은 전부 이론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건 이 공포가 사람을 마비시키는 공포가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공포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 모두 각자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웠거든요. 한 친구는 의료비 대비 보험을 재정비했고 또 다른 친구는 지출 항목을 줄여서 매달 30만 원이라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게 만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어디가 내 생활비 구조에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노후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알고 대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불확실성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어떤 비용이 문제인지, 지금 가진 자산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걸 자각한 사람은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훨씬 오래, 훨씬 안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장 보면서 겁먹지 마시고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패턴을 보시라고요. 지출이 빠지는 구조가 어떤지, 의료비가 얼마나 위험 요소인지, 연금이 어느 순간 부족해질지 이걸 보는 순간부터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날 비명으로 가득 찼던 방안, 사실 그 비명은 망했다는 절망이 아니라 이제라도 진짜 현실이 보인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아남을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7년 일찍 파이어한 부부에게 찾아온 잔혹한 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조기 퇴직을 고민하는 분들, 혹은 이미 회사에 마음이 떠나 있는 분들일수록 이 문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기 은퇴는 사람들 말처럼 자유의 시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잔혹한 진실들이 꽤 많고 이걸 모른 채 뛰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7년이나 앞당겨 파이어를 선언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줄이면 건강해지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겠지? 절약하고 투자 조금 하고 생활비 많이 안 쓰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은퇴 후엔 마음 편히 아침 햇살 맞고 커피 마시면서 여유 있게 살면 되겠지? 그런데요. 은퇴한 사람들, 특히 계획보다 일찍 은퇴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공포는 돈 부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삶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잔혹해요. 돈, 관계, 건강, 일상의 균형. 회사에 다닐 때는 시스템이 다 잡아주던 것들이 은퇴하는 순간 전부 내 손에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됐을 때 찾아오는 혼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부부가 조기 은퇴를 선택한 뒤 마주한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실제 부부들이 겪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조기 은퇴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지를 정말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말투는 영상에서 이야기하듯 편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은퇴가 왜 이렇게 무서운 선택이 되는 걸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은퇴하면 돈만 조심하면 된다. 는 생각이요. 근데 조기 은퇴는 돈이 아니라 리듬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있고, 정해진 루틴 안에서 하루가 흘러갔죠. 그런데 퇴사하는 순간, 특히 40대처럼 젊은 나이에 은퇴하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의무가 사라집니다.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막막함, 불안, 그리고 비교가 들어옵니다. 이건 돈이 많아도 적어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은퇴가 자유가 되려면 그 자유를 버틸려면 체력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걸 전혀 준비 안 하고 은퇴합니다. 그래서 7년 일찍 파이어한 부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 못한 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기였다.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가지 사례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하나. 첫 해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우린 서로를 너무 몰랐어요. 어부부는 둘 다 40대 초반에 IT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맞벌이였고 소득도 안정적이었죠. 둘이 합쳐서 10억 조금 넘는 자산을 갖고 있었고요. 둘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퇴사하면 인생의 질이 올라갈 거야. 그런데 퇴사한 첫 3개월 동안 두 사람은 결혼 이후 가장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서로의 일상이 달랐고 각자 바빴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길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고
생활 패턴의 차이, 집안일의 비율, 시간 쓰는 방식, 각자 느끼는 불안의 강도까지 모든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랑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우리의 관계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거죠. 이게 잔혹한 진실 중 하나예요. 은퇴는 관계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준비 안 된 조기 은퇴는 돈이 아니라 관계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사례 둘. 우린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심리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비부부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생활비 계산, 의료비, 보험, 비상자금, 투자까지. 정말 교과서처럼 준비했어요. 7년 조기 은퇴를 선언한 뒤에도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직전까지 수익날 재테크를 해놨고 아내는 절약에 능숙했어요. 근데 정작 무너진 건 심리였습니다. 남편은 퇴사 후 갑자기 우울증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업무적 성취가 삶의 대부분이던 사람이었거든요. 퇴사하고 나니 아무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자리가 없어졌고 자기 존재감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충분했는데 남편 마음이 무너지니까 우리 집 전체가 흔들렸어요. 남편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나를 잃은 거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잔혹한 진실입니다. 조기 은퇴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가 안 되면 정신이 먼저 흔들립니다. 사례 셋.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부담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부부는 평생 여유를 꿈꾸던 분들이었습니다. 둘 다 40대 후반이고 자녀는 독립했고 집도 있었고 모아놓은 자산도 넉넉했어요. 진짜 파이어족의 교과서 같은 부부였죠. 퇴사 첫날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막상 6개월이 지나자 우리가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놀아도 재미가 없고 여행을 가도 설레지 않고 취미를 만들어 보려 해도 금방 질렸습니다. 자유는 원래 좋은 건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일상이 지루해서 힘들었고 퇴사 후엔 너무 자유로워서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돈은 있었는데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잔혹한 진실이에요. 조기 은퇴는 시간 부자를 만들어주지만 그 시간을 견딜 능력이 없다면 자유가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삶을 버틸 구조, 하루를 유지할 루틴, 자기만의 역할과 존재감,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의 질, 계획된 경제 흐름, 건강과 관계를 지키는 기초 체력. 이 모든 게 조기 은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7년 일찍 은퇴한 부부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이 말이 정말 크게 울립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삶의 구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조기 은퇴는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조기 은퇴는 내 인생을 망칠 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는 자유를 얻는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조기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돈뿐만 아니라 관계, 심리, 하루의 질, 역할, 정체성까지 함께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은퇴를 잔혹한 진실이 아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니까요. 조기 은퇴를 했던 부부들이 공통으로 후회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은퇴 후에 나를 너무 낙관적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부분 은퇴 전에는 이런 상상을 해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책도 읽고
주말이 매일 같겠지? 근데 사람은요, 여유를 소비하는데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유라는 건 기쁨이 아니라 빈 공간이에요. 그 빈 공간을 채울 힘이 없으면 그 공간은 금방 불안으로 바뀝니다. 어부부가 그랬어요. 두 사람은 은퇴 후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기대했는데 막상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에게 짜증이 들고 내가 왜 은퇴했지? 라는 후회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특히 남편은 회사에서 받던 작은 인정, 동료들의 피드백,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이 사라지면서 자리값을 잃은 듯한 허탈감에 빠졌고 아내는 남편의 변화가 두려워졌습니다. 이걸 전문 상담가들은 역할 상실의 충격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하던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을 잃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비부부의 경우는 또 달랐어요. 돈은 충분했지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만든 비전이 없이 그냥 퇴사하면 행복하겠지라고 믿었던 게 큰 실수였던 거죠. 특히 남편은 내가 은퇴하면 그동안 못한 취미도 하고 책도 쓰고 운동도 하고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매일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의욕이 없어졌다고 해요. 즐거움도 적당히 있을 때 좋지 그게 매일 반복되면 일상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부부는 결국 1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하다가 남편만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돌아오고 부부의 관계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조기 은퇴는 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일의 균형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부 이야기. 이 부부가 했던 말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우린 자유를 너무 과대평가했고 책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은퇴하면 시간은 무한대가 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오히려 더 많아져요. 건강관리, 생활 리듬, 인간관계, 자존감,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 이 모든 게 은퇴 후 더 중요해집니다. 시부부가 겪은 가장 큰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은퇴 후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게 필수인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조기 은퇴는 절대 도전해선 안 되는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한 고급 선택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조기 은퇴는 내 마음과 관계, 일상, 습관, 건강, 역할, 존재감을 모두 끌고 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7년 일찍 파이어한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우린 은퇴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린 삶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 말이 여러분께 경고처럼 또 조언처럼 다가가길 바랍니다.